이게 뭐야? 여보, 왜 열쇠가 안 맞아?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명 2주 전까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저희 집인데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이 집 박순자 씨한테 샀는데요?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개똥이나 치우라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진짜 집주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237억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며느리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굴뚝 연기 따라 옛 생각 나시죠? 고부간에 쌓인 이야기 혼자 사귀지 마시고 여기서 함께 나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편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 72세 박순자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내외가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며느리의 캐리어를 정리하고 손자 시우의 간식까지 챙겨 넣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순자와 남편이 35년간 살아온 집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 단독 명의가 되었고 3년 전 아들 내외가 전세금 아낀다며 들어와 살게 된 것이죠. 순자는 그때부터 손자를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 이주연은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주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내 화장품 파우치 어디 뒀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일처리가 느려요? 순자가 파우치를 찾아 방으로 가져다 주자 주연은 받아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 챙기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새벽부터.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상을 차렸어요. 미역국에 갈치구이, 나물 3가지까지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자 순자는 한쪽에 조용히 앉았어요. 주연이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맛보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왜 이래요? 어머님 미각이 죽었나?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들 태호가 국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요리 좀 신경 써. 주연이가 매일 회사에서 힘든데 집에서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때 8살 손자 시우가 식탁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주연이 시우의 팔을 확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시우야,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 마. 냄새나잖아.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우가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옆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태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자가 현관까지 캐리어를 끌어다 주자 주연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어요. 태호가 차키를 들고 먼저 나갔습니다. 주연이 현관문 앞에서 캐리어를 넘겨받으며 순자를 돌아봤어요. 주연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2주 동안 집이나 잘 지키시고요. 개똥이나 깨끗이 치워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개만도 못하다는 거냐? 주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주연은 웃음기 어린 얼굴로 차에 올라탔어요. 태호는 운전석에서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순자는 현관 앞에 홀로 서서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두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3년간 참아온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순자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자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가방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소재 빌딩 등기 권리증, 주식 보유 확인서, 예금 증서들이 빼곡했어요. 순자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나왔어요. 식품 유통업계의 신화, 박순자 대표라는 제목이 붙은 30년 전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당당하게 웃고 있는 젊은 순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손자 곁에 있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재산을 숨기고 3년을 버텨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한계가 왔습니다. 순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전화기를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나야. 이제 시작하자. 박정훈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정말 결심하신 겁니까?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매수자도 대기 중이라고 했지? 서류도 다 준비됐고? 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뒀습니다. 사모님 서명만 있으면 바로 진행됩니다. 순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내 인생을 찾을 때가 됐어. 전화를 끄는 순자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순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숨죽이던 시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사업가로 전국을 누비던 박순자의 눈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3개월 전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3억 원이 넘게 있어야 할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음날 바로 은행을 찾아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거래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건넨 종이를 보는 순간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난 6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체된 계좌의 이름은 모두 같았어요. 이주연, 며느리였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었나 보다. 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을 때 순자는 용기를 냈어요. 태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순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주연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 여보. 나 요즘 어머님이 좀 걱정돼.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주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 없는 돈을 있다고 하시고 기억도 자꾸 헷갈려 하시고 치매 초기 아닐까?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순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통장 이야기를 꺼내면 치매 증상이라고 덮어버릴 게 뻔했어요. 순자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30년간 거래해온 박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아, 나야. 부탁할 일이 있다. 네, 사모님. 말씀하세요.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조사해줘.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증거가 필요해. 정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비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개월 전 추석 명절, 순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5가지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 그대로였죠.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연이 내려왔어요. 주연은 휴대폰을 들고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맛있게 먹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연이 사진을 확인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촌스러워서 올리지도 못하겠네. 주연은 그러더니 갈비찜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짓이니? 순자가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주연은 막무가내였어요. 잡채도 나물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밖에서 사 먹을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벽부터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주연이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게 누구 덕인데요? 목소리는 왜 높여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 태호는 옆에서 신문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전 어느 날 순자는 학교 앞에서 손자 시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우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순자가 두 팔을 벌리며 시우를 맞으려는 순간 시우가 갑자기 멈췄어요. 시우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시우야, 왜 그래? 할머니한테 와. 시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랑 손 안 잡을래. 순자의 가슴에 송곳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시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랑 같이 자면 냄새 묻는다고. 가까이 가지 말래.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직접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안아주며 키운 손자였습니다. 그 손자가 할머니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시우가 잠든 후 몰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우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봤어요. 순자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우리 시우야, 할머니가 정말 냄새나니? 남편의 유언대로 손자 곁을 지키려 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순자는 40년 지기 친구 한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은 젊은 시절 순자와 함께 식품 유통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어요. 순자의 재산 규모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영수가 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가 그동안의 서러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통장에서 사라진 3억 원, 치매 환자 취급, 손자의 거부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버럭 화를 냈어요. 뭐? 그 못된 년이 네 돈을 훔쳐? 거기다 치매라고 누명까지 씌워. 그래, 근데 아들은 맨날 마누라 편만 들어.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박순자. 네가 누군데 그렇게 당하고 살아. 이제 그만 일어나.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숙아, 나도 알아. 근데 여보 유언도 있고. 영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네 재산이 얼마야? 네가 그 집 진짜 주인이야.
왜 눈치를 봐? 순자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유언도 중요하지만 네 인생도 중요해. 그 며느리 손에 죽을 거야? 영숙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자야, 네 젊었을 때 생각해봐. 전국을 누비던 사업가가 누구였어?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살아?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됐어요. 그날 밤 순자는 박정훈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조사 결과 다 나왔지? 나 결심했어. 며느리한테 끝장을 보겠다. 정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일주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겠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참고 참아온 3년의 세월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시 현재 유럽 여행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박정훈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정훈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3개월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앉아서 보시죠.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정훈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횡령건입니다. 주연 씨가 사모님 통장에서 빼간 돈은 정확히 3억 1천만 원입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알아.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알아냈니? 정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전부 주연 씨 개인 주식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고위험 종목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주식? 내 돈으로 주식을 했다고? 정훈이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도 모자라서 현재 1억 원 정도의 빚까지 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랑 카드빚이에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도박처럼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정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순자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니? 요양원 입소 서류입니다. 주연 씨가 이미 사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치매 환자 장기 요양 신청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며느리 이주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치매 환자라고. 정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주연 씨가 몰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했어요. 사모님 모르게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고 요양원에 가두고 영원히 입을 막으려 한 것이죠.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고소할 수 있겠지?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 가능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하나 더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뭔데? 정훈이 새 서류를 꺼냈어요. 주연 씨가 다니는 화장품 회사 아시죠? 그 회사 최대 주주가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회사? 15년 전에 투자조합 명의로 돈 좀 넣어뒀는데 그게 왜? 정훈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작은 회사가 지금 업계 3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이 23%예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23%? 그게 최대 주주라는 거야?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대 주주가 15%니까 압도적인 최대 주주입니다. 회사 측도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요. 투자조합 명의로만 알고 있거든요. 순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주연이가 10년 동안 내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주연 씨는 자기 시어머니가 회사 주인인 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정훈아, 내 전체 재산 정리된 거 있지? 다 보여줘. 정훈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남 빌딩 2채, 시가 180억 원, 주식 자산 42억 원, 현금 및 예금 15억 원, 총 자산 237억 원. 순자가 담담하게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많이 불었구나.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인데.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큰 재산을 왜 숨기고 사셨습니까?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여보 유언 때문이었어. 손자 곁에 있어달라고 했거든.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내 돈 보고 효도하는 게 싫었어.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길 바랐지.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었구나. 숨기고 살았더니 개 취급을 받게 됐어. 정훈이 아무 말 없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 말씀하십시오. 순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부터 시작한다. 주주총회에 내가 직접 나갈 거야.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령건 고소장도 준비해. 내가 누군지 알려줄 때가 됐어. 정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집 매매건도 오늘 최종 서명하시겠습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내자.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정훈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대기 중이었습니다. 오늘 서명하시면 내일 잔금 처리됩니다. 순자는 펜을 들고 계약서 위에 또박또박 서명했어요. 35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서명을 마친 순자가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아, 고마워. 30년 동안 내 뒤를 봐줘서. 정훈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모님,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훈이 떠난 후 순자는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순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 손자 곁에 있으라는 약속 못 지키겠어. 대신 다른 방법으로 시우를 지킬게.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일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72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매매 잔금이 처리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서류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5년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첫날 밤을 보낸 곳, 아들이 첫걸음을 뗀 곳, 손자를 처음 안아본 곳이었어요. 순자가 식탁 위에 낡은 일기장을 올려놓았습니다. 3년간 며느리에게 당한 수모를 빼곡히 적어둔 기록이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이걸 읽게 되겠죠. 현관문 앞에서 순자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잘 있어, 여보. 나 이제 간다. 순자는 문을 닫고 열쇠를 새 집주인에게 건넸어요.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마음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서울역에서 충청도행 기차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멀어지고 푸른 들판이 펼쳐졌어요. 2시간 후 작은 시골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박순자. 40년 지기 친구 한영숙이었어요. 영숙이 달려와 순자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순자도 영숙을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영숙아, 나 정말 왔다. 영숙이 순자의 어깨를 잡고 물러서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야, 살이 빠졌네.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영숙이 순자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새 출발하자. 내 펜션 옆방 비워뒀어. 2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역을 빠져나왔어요. 영숙의 펜션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뒷산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 공기 좋다.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여기서 살면 10년은 젊어져. 방에 짐을 풀고 나오니 영숙이 소박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2가지였어요. 순자는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맛있다. 밥이 이렇게 맛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영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여기선 눈치 볼 사람 없어. 맘껏 먹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니? 영숙이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40년 친군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저녁 식사 후 2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영숙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이거 기억나? 사진첩에는 30년 전 2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식품 유통 창고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둘이서 전국을 누볐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트럭 타고. 순자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랬지. 그때 네가 운전하고 나는 옆에서 거래처 전화하고. 영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네가 전화하면서 손짓발짓 하는 바람에 내가 핸들 놓칠 뻔했잖아. 2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한편 같은 시각 파리의 한 호텔 방이었습니다.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호 씨 되시죠? 부동산 중개회사입니다. 태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죠? 소유주 박순자님 집 매매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어제 잔금 처리 완료됐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매매요? 계약하신 거 모르셨어요? 일주일 전에 계약하시고 어제 잔금 치르셨는데요. 태호가 소리쳤어요. 우리 집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옆에서 잠을 자던 주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전화야? 태호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더듬거렸어요. 중개인 말로는 어머니가 집을 팔았대. 어제 잔금까지 다 끝났다고. 주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집을 팔아? 그게 어머님 집이었어? 태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됐었어. 나도 신경을 안 썼지. 주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미친 노인니가 당장 전화해봐. 태호가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다가 뚝 끊어졌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안 받아. 전원이 꺼져 있대. 주연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장난해? 집이 팔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가 미쳤어. 태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주연이 방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어요. 우리 짐은? 시우 물건은? 다 거기 있잖아. 태호가 한국의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에게, 삼촌에게, 어머니 친구들에게. 하지만 아무도 순자의 행방을 몰랐어요. 주연이 캐리어를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한국 들어가. 여행고 뭐고 다 취소야. 태호가 붙잡았어요. 지금 표가 어딨어. 내일 아침에 바꿔보자. 주연이 태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일? 당장 그 노인네 찾아서 따져야지. 어떻게 집을 마음대로 팔아. 태호는 난생 처음 느끼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와닿았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 그 집이 아직도 어머니 명의인 줄. 주연이 비웃듯 쏘아붙였어요. 등기부등본 한 번도 안 봤어? 그러고도 남편이야? 당신도 몰랐잖아. 난 당연히 당신 집인 줄 알았지. 두 사람의 고성이 호텔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충청도 시골에서는 순자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충청도 시골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지. 순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눈치 보지 않고 맞이하는 아침이었어요. 영숙이 마당에서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일어났어? 아침 먹자. 순자가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영숙이 평상 위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달걀 부침, 김치, 된장국이었어요. 여기 앉아. 오늘부터 네 밥은 내가 차린다. 순자가 평상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밥은 잘하잖아. 내가 차려도 되는데. 영숙이 손사래를 쳤어요. 야, 3년 동안 남의 집에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당분간은 좀 쉬어. 순자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아침을 먹고 난 후 영숙이 순자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오늘 장터 가자. 네 기분 전환도 시킬 겸 구경 좀 하고 오자. 두 사람은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싱싱한 채소와 과일, 직접 담근 젓갈과 장류가 좌판에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채소 좌판 앞에서 멈췄어요. 배추와 무, 고춧잎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영수가 여기 채소 싱싱하다. 서울 마트보다 훨씬 좋아.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다 새벽에 밭에서 바로 뜯어온 거야. 순자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장사꾼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 배추로 김장하면 맛있겠다. 고춧잎은 찌개에 넣으면 끝내주고.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벌써 사업가 눈빛이 돌아왔네? 순자가 멋쩍게 웃었어요. 오래된 습관이야. 30년 전에 장사할 때 버릇이 아직 안 죽었나 봐. 두 사람은 재료를 한 아름 사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부엌에 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영수가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손님들도 같이 먹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솜씨 좀 보여줘.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박과 두부, 고춧잎을 썰어 넣고 직접 담근 된장을 풀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나물도 3가지나 무쳤어요.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를 양념에 버무리니 그럴듯한 반찬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치조림까지 만들었어요. 저녁 무렵 펜션에 묵고 있던 손님 2팀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순자가 차려낸 밥상을 보고 모두가 감탄했어요. 우와,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순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골 밥상이에요. 손님들이 한 숟갈씩 맛보더니 연신 감탄을 내뱉었어요. 이 된장찌개 맛 진짜 끝내줘요. 서울에서는 못 먹는 맛이에요. 나물도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식당 차리셔야 해요. 순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있던 뿌듯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영숙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맞지? 네 실력이 이 정도야. 왜 그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살았어?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손자 때문이었어. 시우 얼굴 보는 낙으로 버텼지. 손님들이 떠난 후 순자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손자 시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시우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사진에서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자가 시우의 2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시우는 넘어질까봐 할머니 손을 꼭 잡았었죠. 우리 시우,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할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순자야, 뭐해? 왜 울어? 순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우 사진 보다가 그래도 보고 싶더라고. 영숙이 순자 옆에 앉았어요. 그 녀석 네 없으면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 밥도 할머니 밥만 먹었을 텐데.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시우한테도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당한 할머니 모습 보여줘. 구박받는 모습 말고. 저녁 무렵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훈 변호사였어요. 사모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순자가 마당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말해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주총회 날짜도 잡혔고 고소장도 접수 완료됐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잘했어. 그럼 이제 내가 직접 나서면 되겠네. 정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주총회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서울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날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다음 주에 서울 가야 할 것 같아. 며느리 회사에 직접 갈 거야. 영숙이 눈을 반짝였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래, 한번 제대로 보여줘. 순자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 박순자 72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싸우는 거야. 영숙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30년 전처럼 같이 싸우자. 2 노인은 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순자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단정한 정장을 챙겼어요. 영숙이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순자야, 잘 다녀와. 그 며느리 코 납작하게 해줘.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내가 누군데? 순자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호와 주연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급하게 단축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피로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주연이 택시를 잡으며 소리쳤어요. 빨리 집으로 가. 어떻게 됐는지 직접 봐야겠어. 택시 안에서도 주연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미친 노인네가 집을 팔다니. 말이 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태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단 가서 확인부터 하자. 어머니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주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사정? 그냥 정신이 나간 거지. 내가 그렇게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택시가 집 앞 골목에 멈췄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내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낯선 신발들이 놓여 있었어요. 주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모르는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누구세요? 주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인데요. 당신은 누구예요?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집이라뇨? 저희가 지난주에 이 집 샀는데요. 주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샀다고요? 태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 혹시 누구한테 사셨어요? 박순자 씨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순자 씨가 금매로 내놓으셔서 저희가 샀어요. 계약서도 다 있고 잔금도 다 치렀는데요. 주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집은요? 안에 있는 물건들은요? 여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건이요? 계약할 때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해뒀다고 들었는데요. 중개인한테 연락해 보세요. 주연이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가려 했어요. 잠깐만요. 안에 우리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태호가 주연을 붙잡았습니다. 주연아,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일단 나가자. 새 집주인 여자가 겁먹은 표정으로 문을 닫았어요. 주연은 현관 앞에서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미친 노인네가. 태호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짐도 없이 여행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주연이 폭발했어요. 당신 엄마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 집을 팔아?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태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다고. 어머니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주연이 비웃었어요. 아니었는데? 당신이 뭘 알아? 엄마 얼굴이나 제대로 봤어?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침묵했어요. 그때 주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 팀장님, 내일 아침 9시까지 본사로 출근하세요. 긴급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주연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긴급 임원회의요?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주연은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연은 회사로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 회의실 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주연을 쳐다봤어요. 회의실 문 앞에서 주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낯선 노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연이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 순간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였습니다. 주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순자가 담담하게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오랜만이구나.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주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님이 왜 여기에? 무슨 일이에요? 회의실에 있던 회사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이 팀장, 함께 소개할 분이 있네. 주연이 간신히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표가 순자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분은 박순자 회장님이시네. 우리 회사 최대 주주이신 분이야. 주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대 주주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투자조합 명의로 지분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직접 경영에 참여하시기로 했네. 지분이 23%야. 압도적인 최대 주주시지. 주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10년간 다닌 회사의 주인이 시어머니라니.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놀랐지? 나도 이 회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15년 전에 조금 투자해뒀는데. 주연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대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요. 이주연 팀장, 아니 내 며느리 말인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시어머니인 내 통장에서 3억 원을 빼돌렸어요. 어제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주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잠깐 빌린 거예요. 어머님. 순자가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빌린 거면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니? 3억을 빌리면서 한마디도 없었잖아. 게다가 주식으로 다 날렸으면서. 주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최 부장이 일어섰어요. 회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최 부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팀장이 지난번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와 짜고 뒷돈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자료 다 확보해뒀습니다. 주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최 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최 부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오해? 이 팀장,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잊었어?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표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이주연 팀장. 주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직위 해제야. 짐 싸서 나가. 주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연은 그대로 회의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연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자신을 개 취급했던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주연은 정신없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 하나뿐이었어요. 10년간 다닌 회사를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주연 씨 되시죠?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출석 요청드립니다. 주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어요. 태호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주연이 힘없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잘렸어. 오늘부로 직위 해제래.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갑자기 왜? 주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님이 우리 회사 최대 주주였어. 23% 지분을 갖고 있대.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게 무슨 소리야? 주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몰랐어. 15년 전에 투자해뒀대. 그리고 오늘 회의실에서 나한테 횡령건으로 고소했다고 발표했어. 태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횡령? 당신이 뭘 횡령했는데? 주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에서 돈 좀 빌렸어. 3억 정도.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억? 당신이 어머니 돈을 훔쳤다고? 주연이 소리쳤어요. 훔친 게 아니야. 빌린 거라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좀 잃었을 뿐이야. 태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쳤어? 시어머니 돈을 몰래 빼서 주식을 해? 그것도 3억을? 주연이 맞받아쳤어요. 그 돈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월급으로는 이 생활 못했어. 태호가 주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 돈 훔칠 이유가 돼? 두 사람의 고성이 호텔방을 가득 채웠어요. 당신도 몰랐잖아. 그 집이 어머니 집인 줄도 몰랐으면서 나한테만 뭐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돈을 훔친 건 당신이야. 주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만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뭘 했는데? 엄마 구박받을 때 한 번이라도 편들었어?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연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린 채 잠들었어요. 태호는 밤새 뒤척이며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박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김태호입니다. 어머니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 만나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후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 카페에서요. 태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카페에 일찍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문만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어머니는 태호가 알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순자가 태호 앞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연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할 때 왜 한 번도 안 막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못난 아들입니다. 순자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식탁에서 일기장 봤어요. 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걸 읽었구나. 네. 엄마가 왜 집을 팔고 떠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태호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이요.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야, 일어나.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맞아. 어미가 그렇게 당하는데 눈 뜨고 봤잖아.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나도 잘못이 있어. 내가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으니까. 순자가 태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한테 237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다는 걸 왜 숨겼겠니? 네가 돈 보고 효도하는 게 싫었어. 태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효도예요? 엄마 돈 보고 효도하는 게? 저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그 말이 듣고 싶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주연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고. 네. 순자가 태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만 시우는 반드시 지켜야 해.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시우는 제가 키울게요. 2주 후 이혼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주연은 횡령 혐의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양육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고소 취하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모든 것을 잃은 주연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호텔에서 나오자 주연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연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님한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순자는 말없이 주연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자신을 개 취급했던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직장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애까지 빼앗겼어요. 제발이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주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당한 게 있어. 개똥이나 치우라고 한 거 기억나? 주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손자한테 할머니 냄새난다고 가르친 거 기억나? 내 음식 쓰레기통에 버린 거 기억나? 주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내 돈 3억 훔쳐서 주식으로 날린 거 기억나? 나 요양원에 보내려고 서류 준비한 거 기억나?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한마디로 끝내려고? 주연이 울부짖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요.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주연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 봄이 찾아왔어요. 영숙의 펜션 옆에 작고 예쁜 집이 한 채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울타리 안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고 있었어요. 할머니, 대문이 열리고 손자 시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태호도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우 왔구나. 시우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순자가 시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 엄청 보고 싶었어. 학교에서도 할머니 생각했어.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할머니를 피하던 아이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시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뒀어. 배고프지? 시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밥? 나 할머니 밥이 제일 좋아. 순자가 시우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갈치조림, 계란말이, 나물 3가지. 시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시우가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순자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시우 많이 먹어. 할머니가 더 해줄게. 태호도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 맛이 그리웠어요. 서울에서는 못 먹는 맛이에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면 돼. 식사를 마친 후 시우가 마당으로 뛰어나가 강아지와 놀았어요. 순자와 태호는 마루에 앉아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시우가 많이 밝아졌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처음 데려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애 같아. 다 엄마 덕분이에요. 주말마다 여기 오면서 시우가 달라졌어요. 태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직도 죄송해요. 순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평생 죄송하게 생각할 거예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시우 잘 키우고 앞으로 잘 살면 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때 영숙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순자야. 오늘 장에서 대박 났어. 영숙이 손에 돈 뭉치를 흔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야, 벌써 다 팔았어? 응. 된장이랑 고추장 50개 다 나갔어. 다음 주 주문도 30개나 들어왔고. 순자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잘 됐네. 우리 사업 잘 되고 있구나. 태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업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영숙이랑 같이 된장이랑 고추장 팔고 있어. 장터에서 입소문 나서 주문이 밀려들어.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엄마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장터 할머니들이 다 반했어.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이요? 대단하시다. 순자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던 거 다시 하는 거지 뭐. 손이 심심하잖아. 저녁 무렵 박정훈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이번 분기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순자가 정훈을 마루로 안내했어요. 그래, 앉아서 얘기해. 정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빌딩 임대 수익과 주식 배당금 정리해 왔습니다. 이번 분기에 7억 정도 들어왔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아직도 어머니 재산 규모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정훈아, 지난번에 얘기했던 장학사업 진행해. 네,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돕는 거야.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 우리 시우 나이 또래들 도와주고 싶어.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절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대단한 거 없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나 혼자 다 갖고 뭐 하겠니? 정훈이 떠난 후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우가 강아지와 놀다 지쳐서 들어왔어요. 할머니,
나 졸려. 순자가 시우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시우, 푹 자. 내일 아침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우가 눈을 반쯤 감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할머니 냄새 안 싫어. 할머니 냄새가 제일 좋아.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우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어요. 우리 시우, 할머니도 시우 냄새가 제일 좋아. 시우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손자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편 서울의 허름한 식당에서는 주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만 입던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고무장갑을 낀 채 그릇을 닦는 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고 사장이 들어왔어요. 이양, 손님 왔어. 3번 테이블 주문 좀 받아. 주연이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어요. 3번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다가 순자가 손님의 얼굴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순자였어요. 영숙과 함께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 주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메뉴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영숙에게 뭔가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순자가 먼저 지나쳐 갔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주연은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주연이 주방 뒤편에 숨어 오열했습니다. 한때 개 취급했던 시어머니의 삶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린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 시각 충청도 시골에서는 순자가 영숙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까 그 식당 종업원, 네 며느리 맞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일부러 간 거야?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연이야. 근데 봐도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 영숙이 순자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래, 이제 넘어가야지. 네 인생 살아. 순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72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영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하지.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데.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영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야, 박순자. 우리 100살까지 이렇게 살자. 순자가 영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100살까지. 약속이야.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시골 마을에 퍼졌어요. 노을빛 하늘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72년 인생 중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까불지 마세요.